여러분은 최근 펜타곤이 단 하나의 영상 때문에 초토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 특수부대의 실제 작전 장면이 담긴 영상 하나가 미국 국방부를 발칵 뒤집었는데요. 처음엔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긴급회의 이후 결국 펜타곤 최고위 관계자는 긴급히 한국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렇게 현지에 도착한 그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미국에 돌아와 기존 군사 전략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미국의 국방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죠. 도대체 한국에서 그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미국 펜타곤 국방 전략 분석가이죠.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최신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화면을 응시하던 제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영상이 제 앞에 펼쳐졌거든요. 바로 한국 특수부대의 실제 작전 영상과 첨단 미사일 기술 시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영상을 되돌려 보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군사력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딴 허위 영상을 올려보냈지? 마이클이었어요. 펜타곤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미국 우월주의만을 내세우며 아시아를 무시하는 인물이었죠. 마이클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미 마이클의 얼굴은 붉게 변해 있었죠. 이건 한국이 만든 가짜 영상이 분명해. 그동안 우리 기술에 의존해온 나라가 갑자기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은 늘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포장하지. 이런 저질 속임수에 넘어가선 안 돼. 하지만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마이클은 계속해서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펜타곤 전체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였죠.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최고위 지휘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안에 모든 관계자가 회의실에 모였죠. 저는 앞으로 나가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고도로 발전된 작전 수행 능력과 미사일 기술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엎고 있었죠. 그때 마이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겁니까? 한국은 우리 미국이 없었으면 지도에서 사라졌을 나라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경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마이클은 이건 한국이 미국을 속이려는 함정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한테 기생하며 모든 걸 훔쳐 자기들 것인 양 포장하죠. 이 영상도 분명 우리 특수부대 훈련을 몰래 촬영해서 편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도라면 대체 뭐하러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겠습니까?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그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영상 속 기술적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의 국방 연구 개발비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었습니다. 그딴 맞지도 않는 통계 설명은 그만두십시오. 한국은 항상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기술 강국인 척하는 게 우스워 죽겠군요. 그렇게 빈곤한 북한에게도 항상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비웃음 섞인 표정에 일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순간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평생 모방만 하다 끝날 민족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어요. 제 손가락 끝이 저려왔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했죠. 결국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말다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펜타곤 최고지휘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의실 내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먼저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죠. 영상이 끝나자 최고지휘관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군복에 달린 휘장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빛났습니다.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죠. 제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최고지휘관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가 왜 이제서야 보고되었는지 강한 어조로 물었어요. 그의 음성에서 불만과 의구심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은 회의실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렸죠. 최고지휘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펜타곤 정보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희미해졌죠. 최고지휘관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무시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주장이 인정받는 듯했지만 동시에 펜타곤 내부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지휘관의 시선이 갑자기 저를 향했을 때 제 몸은 얼어붙었죠. 최고지휘관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 회의실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죠. 최고지휘관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국으로 직접 가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으로의 급작스러운 파견은 제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성공한다면 승진의 기회가 될 테지만 실패한다면 제 펜타곤 내 입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클과 같은 강경파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부담감이 무거웠죠. 최고지휘관은 특별 작전팀을 꾸려 저와 함께 파견한다고 발표했어요. 48시간 내에 한국으로 출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었죠. 마이클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읽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갑자기 어깨에 실린 무게를 느꼈어요. 펜타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죠.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급하게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특수부대,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죠. 밤이 깊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 작전팀 구성원들과의 첫 회의가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도 의구심이 읽혔습니다. 제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듯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럴수록 이 임무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이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직감이 왔어요. 마침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보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 작전팀 동료들의 얼굴에도 미묘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를 마중 나온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예상 외로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어떤 열등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이클이 묘사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주변 건물들은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일정을 설명했죠. 첫날은 서울 시내 시설들을 둘러보고 다음 날부터 군사시설과 특수부대 훈련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빌딩들은 첨단 기술의 향연을 펼치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했죠. 펜타곤에서 보았던 보고서와 영상에서 느꼈던 의구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일정은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체 방문으로 시작됐어요. 건물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보안 시스템의 정교함에 놀랐습니다.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지문 인식이 모두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연구시설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팀원들의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연구시설은 펜타곤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연구원들은 모두 집중하여 작업하고 있었고 그들의 손끝에서 미래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기 시스템, 통신 장비, 보안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목격했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시스템 개발 분야는 미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 실제로 우리가 펜타곤에서 봤던 영상 속 장면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첨단 기술이었죠. 저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렸고 훈련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테러 공격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저와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정확한 대응 체계로 상황을 통제했죠. 혼란 속에서 저는 한국 특수부대원의 등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정확했고 의사결정은 빨랐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고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어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강인함과 결단력이 느껴졌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의 말은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었죠. 이곳에서 목격한 기술력과 특수부대원들의 역량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어요.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제의 경험으로 인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연구소와 특수부대 본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어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오늘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내려가자 한국 측 안내원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정확한 시간 관념과 준비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차에 오르자 그는 오늘의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첫 목적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였습니다. 도착한 연구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모든 시설이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저와 팀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의 독자 개발 기술들을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PAC-3보다 욕격 성공률이 15% 높고 반응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다는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신형 통신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설명했지만 그 기술의 혁신성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도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어요. 점심시간, 연구소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저는 이곳 과학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집중력 그리고 겸손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인들이 종종 보여주는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연구와 국가 안보에 대한 헌신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특수부대 본부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장에 도착하자 엄격한 보안 검사를 거쳤죠.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펜타곤보다 더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훈련장에서 특수부대원들의 실전 훈련을 참관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 장비였죠. 경량화된 방탄복은 미국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것보다 30% 가벼우면서도 더 높은 방어력을 제공했습니다. 특수부대장은 훈련이 끝난 후 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실전 작전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작전 성공률은 99%에 달했고 민간인 피해는 전무했죠. 이는 세계 어느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특수부대 장비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본 무기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본 적 없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드론 시스템이었죠. 이 드론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이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간 본 한국의 모습은 펜타곤에서 논의되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이클과 같은 강경파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죠.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강력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이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기술과 능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곧 펜타곤에서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펜타곤으로 직행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여러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또 다른 이들은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최고지휘관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했죠. 최고지휘관이 저에게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한국의 첨단 기술 사진들과 영상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회의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줄 때 마이크를 포함한 몇몇 강경파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저는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여러 관계자들이 의심스러운 질문들을 쏟아냈고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들로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죠. 이제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진실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을 때 회의실 전체가 긴장했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과 특허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했죠.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최고지휘관은 저희 모든 보고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점차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의 의구심은 서서히 이해와 수용으로 바뀌어갔죠. 그는 마지막 질문으로 제게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에 기반한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도 더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죠. 회의가 끝난 후 최고지휘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는 제 보고서가 펜타곤의 아시아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감사와 인정을 읽을 수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어요. 펜타곤 내부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워싱턴 기념탑이 멀리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며칠 후 대통령 안보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정책이 검토되고 있었죠. 마이클과 같은 강경파들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과의 새로운 군사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이제 저는 과거의 편견을 깨고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벽면에는 한국 방문 당시의 사진들과 함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 그래프가 붙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 창문을 열자 워싱턴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미 의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증언해야 했습니다. 의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의 증언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운전 중인 경호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공개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이클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의 적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저는 발언대에 섰죠. 목이 약간 건조해졌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 이후 진행된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그들의 놀라운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했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의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통해 그들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보여줄 때 많은 의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죠.
저는 차분하게 새로운 협력 모델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맹국을 약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미래의 안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어요. 이후 마이클조차도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적대감 대신 새로운 이해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도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처럼 미국 내 인식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대통령에게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밖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료를 검토했죠.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새로운 군사협력 협정이 서명되는 날이었어요. 집무실 문 앞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긴장된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 순간을 위해 몇 개월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집무실로 들어섰어요.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몇몇 고위 관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놓인 협정문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대통령은 먼저 제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협정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정보, 인력 교류의 전방위적 협력을 담고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이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백악관 정원을 바라봤어요. 잘 정돈된 정원처럼 이제 한미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불균형했던 관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대통령은 저를 새로운 한미 협력 특별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어요.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백악관을 나서는 순간 워싱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한국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역사적인 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심지어 자신의 과거 편견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두 나라의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핵심은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 그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강대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시대였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정세학과의 세계적 석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중국계 학생이 한국을 중국의 그림자, 해적 국가라고 비난하며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건데요. 교수와 학생들마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그 순간 조용히 손을 든 한국 학생이 단 5분 만에 하버드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하버드가 공식적으로 커리큘럼까지 바꾸며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인데요. 하버드마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세학과 교수 마이클입니다. 오늘도 별 다른 기대 없이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아시아 신흥 강국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아시아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저에게 이런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지루한 일일 뿐이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유행 정도로 저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칠판에 큼직하게 2025 아시아 신흥 강국 발표이라고 적으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뻔한 주제로 한 학기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지루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번 강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학생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릭 장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학생 릭이 앞으로 나왔을 때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항상 열정적인 학생이었죠. 릭은 오늘도 정장 차림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발표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릭은 역시나 중국에 대한 발표를 자랑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공감했어요.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에 관한 통계 자료들은 이미 수십 번 봐왔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분석 또한 날카로워서 약간의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릭의 발표 톤이 바뀌면서 분위기 또한 달라졌어요.
릭이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사실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릭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에게도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은 나라라는 단순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릭의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가 중국어의 열등한 파생어이며 삼성과 현대는 해적 기업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훔쳐가고 있다며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또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저는 약간의 이질감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삼성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었고 현대의 자동차는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한국은 쥐꼬리만한 나라로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지금 유행하는 K-팝과 한식 또한 중국의 모든 문화들을 베껴 자신들의 문화처럼 퍼뜨리는 악독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설친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라는 금방 망할 거라며 지금 그 나라의 대통령이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표는 학문적 논의여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었죠. 학생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교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역할은 모든 의견을 듣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릭의 발표가 끝났을 때 평소와 달리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형식적인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내심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발표를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교수로서 개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고개짓에 지훈이라는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 놀라운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그가 앞으로 나오는 동안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죠. 지훈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감정적인 반박이 아닌 학문적인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리곤 하니까요. 화면에 나타난 첫 슬라이드는 놀랍게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 경쟁력 지표였습니다. 지훈은 릭의 감정적 비난과는 달리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혁신지수, 특허 출원수, R&D 투자 비율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게도 생소했죠. 제 안에서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지? 그때 중국 유학생 웨이가 손을 번쩍 들고 끼어들었습니다. 릭의 친구로 보이는 웨이의 표정은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통계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가진 기술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교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훈이 감정적으로 대응할까 우려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검증한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인정한 수치죠. 지훈의 차분한 대응에 교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웨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학생들은 지훈에게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릭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반도체 시장을 설명했어요. 삼성이 단순히 모방이 아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데이터.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점. 이 모든 사실이 명확한 그래프와 숫자로 제시되었습니다. 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10배는 크다고요. 한국은 결국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추었다가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의 시장은 거대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지훈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 관한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부품, 첨단 화학 소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 공급자인지를 나타내는 도표였어요. 심지어 중국의 대표 기업들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크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작은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릭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화 측면에서도 지훈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어요. K-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빈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릭의 주장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었습니다.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UN 사무총장 배출국. 이런 사실들을 들으며 제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릭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우는 한국어가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독창적인 언어이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어학에 관심이 있던 저로서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죠.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성장 역사에 관한 설명은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훈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강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인정이 읽혔어요. 릭은 결국 참지 못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모두 지훈의 발표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국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국가를 그저 작은 나라로만 여겼을까? 왜 깊이 연구해보지 않았을까? 교수로서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순간,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지훈이 발표를 마쳤을 때 강의실에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정한 감동과 인정의 표시였어요. 저도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제 안에서는 새로운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이 나라,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의 발표는 제 학문적 호기심을 완전히 자극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국제현장 연구 프로그램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년 학과에서는 해외 연구 기회를 제공했어요. 보통은 유럽이나 중국, 일본 같은 곳이 선택되지만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틀 후 학과장으로부터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자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10여 명이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놀랍게도 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릭을 연구실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릭은 신청서를 내밀며 자신의 동기를 솔직히 밝혔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과장되어 있다며 직접 가서 그 실체를 까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은 겉모습일 뿐이며 현장에 가면 중국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에게 당한 망신을 갚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가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하려는 태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문 일정이 잡혔고 지훈의 도움으로 특별한 장소들도 방문 계획에 포함되었어요. 한편 릭은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과 모임을 갖고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발 전날 릭이 다시 찾아와 한국의 실상이라며 기업 스캔들, 사회 문제, 부채 지표 등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도 직접 확인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지훈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고 릭은 창가에 앉아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첫 번째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적인 공항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 높은 유리돔 아래로 쏟아지는 자연광, 로봇이 안내하는 입국장, 초고속 자동화 시스템까지 릭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우주선 정거장 같군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학생들이 웃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30초, 수화물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나왔죠. 릭은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공항철도에 올랐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열차, 5G 신호가 끊기지 않는 지하터널, 모든 안내 방송이 완벽한 4개 국어로 나오는 점까지 뉴욕 지하철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세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요? 마철루들이 질서 있게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아시아 도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 산책을 나섰을 때 릭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서울의 특별 구역일 뿐입니다. 내일 실제 한국을 보게 될 거예요. 릭의 말에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을까? 다음 날 일정은 지하철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를 탔지만 미국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역이 미술관처럼 깨끗했고 열차는 분 단위로 정확했으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릭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지훈의 표정에는 작은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오후에는 삼성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어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연구소의 일부를 특별히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칩이 아이폰을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라는 설명에 학생들은 놀랐죠. 릭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한강 공원에 들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변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운동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 공원이 아니라 시민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릭이 창밖만 응시하며 묻더군요. 교수님, 내일은 서울의 문제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나라든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울산 산업단지는 마치 거대한 미래 도시 같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로봇 팔 수백 개가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는 광경은 경이로웠어요. 1시간에 차 한 대씩 완성되어 나오는 생산 라인, 엄격한 품질 검사,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친환경 수소차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10년 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 될 겁니다. 안내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릭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하지만 곧이어 보여준 세계시장 점유율 그래프 앞에서는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유럽 시장 성장세가 놀라웠거든요. 오후에는 부산 신항만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항구라 불리는 이곳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사람 없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광경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주문한 물건의 상당수가 이 항구를 통과합니다. 지훈의 설명에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현장이었습니다. 릭은 점점 침묵이 깊어졌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스타트업 기업들, AI 연구소, 게임 회사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현장을 직접 보니 한국의 IT 강국 위상이 실감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이곳의 기술력은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나노 단위의 초정밀 기술은 미국조차 따라오지 못한다는 설명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칩 없이는 현대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이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릭도 이제는 반박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릭이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성장했을까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까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을 들으며 이 작지만 강한 나라가 세계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후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동력을 탐구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는 무거운 상자들을 혼자 나르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할머니가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딸은 하버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공부하는 일과를 들으니 믿기 힘들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라 인적 자원이 유일한 경쟁력이라고요. 교육열은 단순한 출세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한 대학생은 주중에는 세계적 IT 기업 인턴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장애아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특별한 시민의식을 목격했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노약자석은 철저히 비워두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식사 후 자신의 식판을 깨끗이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와의 만남도 기억에 남았어요. 10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그의 이야기에서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이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릭은 평소와 달리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혼란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밤 릭은 지훈을 찾아가 조용히 사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날 밤 제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산업시설이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에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 끈질긴 근면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이 나라를 세계적 강국으로 만든 진짜 비결이다. 드디어 일정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외교안보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 벽면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하버드에서 보던 미국 중심 지도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이었죠. 연구소장은 국제정세 전문가로 미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급하지 한국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위치에 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새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상황, 문화적 영향력이 외교적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현실, 그리고 중견국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확립 전략까지 모든 내용이 새로웠어요. 특히 한국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 보건, 기술 표준화 등의 영역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브리핑 중간에 릭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연구소장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새로운 형태의 안보를 창출한다는 설명에 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미나 후 저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적극적인 글로벌 역할 모델링이었어요. 전통적인 강대국 정치학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 국민들의 삶, 그리고 외교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인 사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한국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귀국 후 릭은 지훈과 함께 캠퍼스를 걷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래의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번 여행의 가장 값진 성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학생들과 나눌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통찰을 전하고 싶었어요. 특히 학기 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돌이켜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한국 방문 소식이 학과 내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으니까요. 첫 슬라이드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현대자동차 공장, 삼성반도체 연구소, 한강공원, 전통시장, 그리고 저와 함께 웃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저희 고정관념이 깨지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발표는 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제 자신,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있던 시각, 그리고 작은 나라에 대한 편견까지. 저는 솔직하게 제 한계를 인정했어요. 교수로서 쉽지 않은 고백이었지만 진정한 학문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력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기술력, 조선업 세계 1위, 자동차 산업의 혁신,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의 세계적 수준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6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 뒤에 숨겨진 사회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헌신, 끈질긴 근면성, 공동체 의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응력. 이런 요소들이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분석은 국제정세학과 학생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샌드위치 국가가 아닌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한국. 이것은 전통적인 강대국 정치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발표 중간에 저는 릭과 지훈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두 학생이 이번 여정에서 보여준 성장과 상호 이해의 과정이 학문적 탐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릭은 쑥스러운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훈은 자랑스럽지만 겸손한 태도로 서 있었어요. 결론 부분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버드 국제정세학과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육의 방향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작지만 깊고 강하며 준비된 나라죠. 제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 대한 공감과 경의의 표시였어요. 릭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훈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에는 신흥 강국으로서의 한국 강의가 정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학기 연구 주제를 21세기 중경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배움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대한민국은 제게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준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지만 강한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앞둔 외국인 산모가 심각한 의료 차별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엔 단순 병원 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중국 전역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당국은 급히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위험에 처했던 산모가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싣고 향한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 전문가들조차 我们要同心协力 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링입니다. 중국 국제무역 회사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이러한 평범한 제 삶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던 순간이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창문 너머로 보이는 뿌연 하늘이 눈에 들어왔죠. 미세먼지로 뒤덮인 그 노란 하늘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낳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베이징은 1년 중 대부분이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었으니까요. 공기질 지수는 매번 위험 수준을 넘어섰죠. 그날 수치는 300을 훌쩍 넘었어요.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편 히로시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도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히로시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일본에서 자랐지만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심각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 그리고 육아 환경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아 보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다들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특별히 더 나을 게 없다고 단언했죠. 그러다 제가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자 몇몇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 자기 것인 양 뻔뻔하게 행동한다며 분노했어요.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한복도 중국 전통 의상을 베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나라로 가서 아이를 매국노로 키우고 싶냐고까지 하더군요. 차라리 일본으로 가. 적어도 일본은 기술력이 있고 의료 시스템이 발달했잖아. 한국은 우리 문화 베껴서 팔아먹기나 하지 의료적으로 뭐가 도움이 돼? 정신 차려 도둑놈이 되지는 말라고. 물론 친구들의 격한 반응에 놀랐지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사실보다는 오래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보다 실제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로시와 함께 밤마다 각국의 출산 환경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어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심지어 호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찾아봤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아버지께서 아이를 일본에서 출산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신 거였죠. 시아버님은 뼛속까지 일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빛내며 일본 도쿄의 최고급 병원을 적극 추천하셨어요. 독설에 가까운 말투로 중국의 의료 시스템을 저급하다고 폄하하며 한국은 논의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시아버님의 말투에서는 한국을 향한 경멸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님은 은근히 저를 압박했어요. 일본 최고급 병원의 화려한 팸플릿을 마치 보물처럼 건네며 득이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일본의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 무균 상태의 청결한 환경, 황실도 이용한다는 산후조리 서비스까지. 시아버님의 과장된 설명을 들으며 저 또한 일본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후 한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시아버님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치켜뜨며 한국은 온통 가짜 발전으로 채워진 나라라고 독서를 퍼부었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중국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약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수술 중에는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충격적인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지들은 일제시대 때 의학기술 배워놓고 은혜는커녕 그 순간 히로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과한 주장이 불편했지만 시아버님 앞에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시아버님의 강압적인 설득에 결국 일본 출산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명문 산부인과 웹사이트를 밤새 탐색하며 후기를 읽고 비용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친구들의 한국 비하 발언과 시아버님의 압박 속에서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선진 의료 시스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출산 환경만 본다면 한국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이징 카페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을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일본인 친구 에미코를 우연히 만난 거죠. 6개월 전 도쿄에서 출산한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환한 모습이 아닌 깊은 상처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열거했습니다. 호텔 같은 병실, 친절한 미소의 간호사들, 권위 있는 의사들. 그러나 갑자기 에미코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에미코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서조차 보험 증명과 현금부터 요구했다고 했어요. 에미코 또한 혼혈로 국적은 중국이었거든요. 결국 에미코는 2천만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의료진의 돌변한 태도였어요. 처음에 친절함은 마스크를 벗듯 사라지고 외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진통 중인 에미코에게 간호사가 시끄럽게 굴지 마라. 중국인들은 참을성이 없어. 라고 모욕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에미코는 푸념하듯 계속 이어갔습니다. 출산 후 아이에게 발진이 심하게 생겼는데 일본 의사들은 중국계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며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아이의 건강 문제로 지금도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차라리 한국으로 갔어야 했어.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화려한 말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무너졌어요. 그날 밤 히로시에게 에미코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히로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했어요. 그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온종일 인터넷을 뒤졌어요. 충격적이게도 에미코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출산 피해 사례가 수없이 많았고 병원에 은폐된 차별 정책까지 발견했어요. 외국인 산모는 일본인 산모의 2.5배 비용 청구 같은 내부 지침이 유출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결정을 전할지 가슴이 조여왔어요. 선택을 섣불리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베이징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대학 동창 샤오이가 저희 결정을 완전히 굳혀주었어요. 놀랍게도 샤오이는 한국에서 출산한 후 막 귀국한 참이었어요. 호기심에 물었더니 샤오이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샤오이는 곧장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서울의 최첨단 병원, 5성급 호텔 같은 병실, 통역사가 24시간 배치된 특별 서비스까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지원금으로 출산 비용의 80%가 지원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차별 없이 대우해주고 출산 후에는 아이에게 특별 지원금까지 받았어. 의사들은 영어와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고 친절함은 말할 것도 없었지. 샤오이의 말은 제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시아버님과 중국 친구들이 퍼뜨린 거짓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귀가 후 히로시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히로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로시의 어머니, 제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영상통화를 요청하셨어요. 시어머님은 한국의 외국인 산모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산모 특별 프로그램, 의료비 감면 정책, 심지어 출산 후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메이링, 한국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 오히려 특별 관리를 해주지.
시어머님의 말씀은 샤오위의 경험담과 완벽히 일치했어요. 한국의 실체는 제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일에 가려진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았죠. 하지만 시아버님의 강한 반대는 여전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히로시가 한국 출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했을 때 시아버님은 격분하며 영상통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후 시아버님은 며칠간 연락을 끊으셨고 히로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밤새도록 한국의 출산 정책과 의료 환경에 대해 조사했어요. 샤오위와 시어머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산모 지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충실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히로시가 결연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메이링, 우리 아이를 위해 한국으로 가자. 그의 결단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시아버님과의 관계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결정이 가져올 폭풍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저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불화가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통증은 배 전체로 퍼져나가며 점점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는 순간 침대 시트에 선홍빛 얼룩을 발견했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히로시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부축해 택시를 잡았어요. 평소 침착했던 그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유명 산부인과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도 통증은 계속 심해졌어요. 도로 위 심한 교통체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매 신호등마다 멈출 때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접수대에서는 긴 서류 작성을 요구했고 외국인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와 거액의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했습니다. 히로시가 당황해 지갑을 뒤적이는 동안 저는 복도 차가운 의자에서 고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주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급한 상황에도 규정을 앞세워 차갑게 응대했어요. 겨우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초음파 검사 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 배를 스캔하던 의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반의 일부가 분리되어 출혈이 발생했고 이는 아이와 저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외국인 부부에게 불분명한 설명만 건넸고 히로시의 질문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당신 같은 고위험 산모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결국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로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그날 3군데 병원을 더 돌았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문 의료진 부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천문학적인 선수금 요구까지.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우리를 보며 다른 직원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속삭이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히로시는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대사관 직원은 즉시 도움을 주겠다며 한국 의료진과의 화상 상담을 불과 30분 만에 주선해 주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제 검사 결과를 전송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저의 상태를 듣자마자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한국으로 오라고 권했어요. 현재 상태라면 항공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48시간 이내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모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의사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에 히로시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시아버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와 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 한국행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간곡히 설명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히로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2시간 후 시아버님의 회신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단 한 줄, 일본을 다시 고려해보라는 메시지였죠. 히로시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히로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시어머님께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어머님은 즉시 서울의 병원과 연계해 모든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은 우리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스모그 가득한 하늘은 마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처럼 뿌옇게 보였습니다. 히로시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내린 결정은 옳아.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이징의 무거운 공기와 달리 이곳의 공기는 놀랍도록 맑고 가벼웠어요. 푸른 하늘이 창문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웹사이트나 뉴스에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순간 공항 직원 한 명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중국어로 저희 이름을 부르며 환영해주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미리 공항에 연락해 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외국인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출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과정은 마치 VIP를 대하듯 신속하고 편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내 의료 지원실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간단한 검진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였다는 사실에 히로시와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규칙적으로 늘어선 나무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건물들.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임산부 전용 시설들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임산부 우선 좌석, 화장실에 전용 부스, 심지어 일반 도로 주차장에도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서울 중심부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히로시의 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서 저는 가족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직접 로비로 나와 저를 맞이했고 즉시 진찰실로 안내했어요. 진찰실의 첨단 의료 장비들은 베이징의 고급 병원보다도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자세하고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중국어 통역사를 통해 꼼꼼히 전달해 주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외국인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어 검사와 치료 비용의 70%가 정부 지원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머지 비용도 시정부의 외국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은 저는 그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호텔 같은 청결함과 안락함,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24시간 간호사 호출 버튼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날 밤 편안한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아버님과 친구들이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지 3주째, 제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태반 문제는 한국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안정되었어요. 매일 아침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상세한 경과 설명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분만 준비 교실에 참여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 산모들을 위한 별도의 다국어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호흡법, 통증관리법, 출산 후 케어까지 배웠어요. 같은 반에는 미국, 베트남,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예비 엄마들이 함께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어느 새벽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자 불과 2분 만에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은 곧바로 분만실로 저를 이동시켰어요. 히로시와 시어머님도 함께 있어 든든했습니다. 분만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차갑고 무서운 의료기기들 대신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벽에는 산모를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와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취향에 맞는 잔잔한 음악까지 틀어주는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진통이 심해지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지만 분만 전문 간호사가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히로시의 손을 꼭 쥐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숨을 고르며 2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작고 붉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이 모든 여정이 같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히로시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감격에 겨워 연신 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출산 후 회복 과정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가가 더욱 빛났어요. 산후 출혈 예방을 위한 꼼꼼한 관리, 모유 수유 전문 간호사의 일일 지도, 신생아 케어 교육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퇴원 후 지원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2주간 집으로 전문 산후조리사가 방문해 주었습니다. 한국식 산후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들의 도움은 너무나 소중했어요. 출산 한 달 후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외국인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추가로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 쿠폰과 예방접종 지원 바우처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강공원을 거닐던 어느 날 문득 베이징의 뿌연 하늘이 생각났어요. 그곳에 남아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히로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님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아버님은 끝내 축하 인사조차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어머님만이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자의 소식에 기뻐하셨죠. 히로시는 침울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고 통화 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아버님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을 경멸하던 시아버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 것인지 또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섰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아버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히로시가 아이를 안고 다가가자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집으로 가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며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시아버님은 자신이 머무는 동안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일본 의사를 초빙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로시가 이미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자 시아버님은 한국 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저 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지못해 함께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직원이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본어 통역사까지 준비해둔 병원에 세심함의 시아버님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소아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으로 아이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검사 결과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자료와 함께 제공해 주었어요. 시아버님은 점점 말이 없어지셨고 의사의 전문성에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진 후 병원에서 제공하는 육아 교실에 참관한 시아버님은 더욱 충격을 받으신 듯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부모들이 함께하는 수업, 최신 육아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는 시스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병원 구내식당에서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산모와 아이를 위한 특별 메뉴가 있었고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설명해주는 서비스까지. 시아버님은 음식을 드시며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시아버님은 서울의 다양한 육아 시설과 공원, 의료시설을 경험하셨어요. 매일 그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히로시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를 안고 거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시아버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신다고요. 일본보다 더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감탄했다는 고백까지. 무엇보다 손자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기 전 시아버님은 히로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랜 불화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의 말씀을 건네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에서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100일을 맞은 날, 저는 SNS에 한국에서의 출산 경험담을 자세히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제 게시물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중국 내 수많은 임산부들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출산 지원 정책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했습니다. 제가 받은 혜택들, 외국인 산모 지원 프로그램, 실제 병원 경험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이에 응하기 위해 저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한국 출산의 모든 것을 담은 상세한 가이드를 작성했어요. 예약 방법부터 비자 신청, 의료비 계산,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제 블로그는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중국의 주요 육아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제 블로그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고 국제 포럼에서 한국의 출산 정책과 의료 시스템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산모가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한국인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발전된 시스템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죠.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할 무렵 저는 중국과 일본의 방송사로부터 다큐멘터리 출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출산 환경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더 많은 나라에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블로그를 보고 한국을 선택한 다른 중국인 산모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였어요.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훌륭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시아버님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손자와 특별한 유대감을 쌓고 계십니다. 한국은 단순히 출산을 위한 장소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요. 뛰어난 시스템, 따뜻한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